범죄의 사회학적 원인. 이 범죄를 바라보는 이 사회학적 관점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회 구조적 관점,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 구조적 이론. 사회 구조적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미시적 관점으로 사회 과정 이론. 그러니까 개인이 이 범죄자가 되는 과정, 거기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관점으로서의 사회 과정 이론, 두 가지가 있다. 다시, 이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서 사회 구조적 이론이라는 게 있고, 미시적 관점으로서 사회 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다. 이 사회 구조적 이론은 이 현대사회라는 것은 계층화된 사회이며 다원적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규범을 찾기가 어려우며, 또한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합의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사회의 계층화는 부와 권력, 그리고 특권 등의 불평등한 분배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고, 특정 사회 계층은 그 가치관, 태도, 규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하류 계층은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 등 이 성공을 위한 기회와 수단이 제한되거나 차단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박탈감을 가지게 되며, 이 상류 계층과 이 성공적인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일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론이다. 사회 경제적 하류 계층을 그 범죄의 주요한 원인으로 규정하는 관점이 바로 사회 구조적 이론이 되겠다. 이 사회 구조적 이론에는 토마스와 쿨리의 사회 해체 이론, 문화 전달 이론, 동심원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그 다음에 클러워드하고 올린, 클러워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 그 다음에 밀러의 하위 계층 문화 이론, 코헨의 비행 하위 문화 이론, 갈등 이론, 이런 것들이 있다. 다시, 자, 거시적 관점의 사회 구조적 이론에 속하는 것들로 사회 해체 이론, 문화 전달 이론, 동심원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 하위 계층 문화 이론, 비행 하위 문화 이론, 갈등 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으로 미시적 관점의 사회 과정 이론은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 범죄자의 특성, 그러니까 범죄자 계층의 특성이 무엇인가 라기보다는 그 개인이 범죄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다시, 이 미시적 관점의 사회 과정 이론은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 범죄자의 특성, 그러니까 범죄자 계층의 특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보다는 그 개인이 어떤 범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바로 사회 과정 이론이다. 여기에는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글래서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 마자의 표류 이론, 마자와 사익스의 중화 기술 이론, 중화 이론이라고도 하고 물타기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내 탓 아니다고 하는 마자와 사익스의 중화 기술 이론, 그다음에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 이걸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 봉쇄 견제 이론, 낙인 이론, 레머트의
낙인 이론, 그 다음에 레클리스, 디니츠, 머레이 등의 자기관념 이론 등이 있다. 다시 사회 과정 이론의 차별적 접촉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차별적 강화 이론, 표류 이론, 그다음 중화 기술 이론, 사회 유대 이론, 다른 말로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도 하고, 봉쇄 이론 혹은 봉쇄 견제 이론, 낙인 이론, 자기 관념 이론 등이 있다.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 일탈 이론 중에 듀르켐 혹은 듀르카임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것들을 보고 미시적 관점의 이론을 들로 차별적 교제 이론, 그 다음에 사회 통제 이론, 그 다음에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 낙인 이론, 이 정도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먼저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 이 아노미 이론은 거시적 관점, 그러니까 사회 구조론적 관점의 범죄 이론이 되겠는데, 여기서 아노미라는 뜻은 규범이 없는 상태를 아노미라고 한다. 이 사회의 규범이 약하거나 없을 경우,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규범이 동시에 존재할 때 그 개인의 욕구와 행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규율이 없음으로 인해서 행동의 방향을 잃을 상태. 다시, 아노미라는 것은 사회의 규범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규범이 동시에 존재할 때 그 개인의 욕구와 행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규율이 없음으로 인해서 행동의 방향을 잃은 상태가 바로 아노미다. 이것은 유기적 연대에서의 병리적 현상으로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었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일컫기도 한다.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었는지를 모르는 상태. 어떤 살아있는 존재도 그의 욕구가 그의 수단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고 심지어 생존할 수도 없다. 살아있는 존재가 정당하게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안락, 사치 이런 것들은 수량적으로 규정될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제한될 수도 없으며 대개 채워질 수 없는 갈증과도 같은 것이다. 이 채워질 수 없는 것은 병리의 징표로 간주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욕구들을 규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힘은 사회와 주위의 여론에 의해 제공되는 도덕적 힘이다. 이 듀르켐 이 한마디인데, 다시 아노미 이론과 관련해서 듀르켐 이 한말, 어떤 살아있는 존재도 그의 욕구가 그의 수단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고 심지어 생존할 수도 없다. 이 살아있는 존재가 정당하게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안락, 사치 이런 것들은 수량적으로 규정될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제한될 수도 없으며 대개 채워질 수 없는 갈증과도 같은 것이다. 이 채워질 수 없는 것은 병리의 징표로 간주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욕구들을 규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힘은 사회와 주위의 여론에 의해 제공되는 도덕적 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노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머튼의 아노미 이론. 역시 이제 거시적 관점, 사회 구조론적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는 이론이 되겠는데, 이 머튼의 아노미의 뜻은 특히 미국의 사회적 현실에 적용했던 개념인데, 이 머튼은 사람들은 원래 높은 열망을 갖고 있으며 그 사회적 규제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열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듀르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그 목적과 수단은 학습되어진다 라고 주장했다. 다시,
듀리켐이 한 말은 원래 사람들이라는 것은 원래 높은 열망을 갖고 있으며 그 사회적 규제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열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듀리켐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머튼은 반박을 하면서 이 목적과 수단은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 간의 불일치로 그 가치관에 혼란이 있는 상태, 다시 그 목표와 수단 간의 불일치 때문에 가치관에 혼란이 발생하는 상태가 바로 아노미인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이 머튼은 사회 체계를 문화 목표 (cultural goals) 하고 제도화된 수단 (institutionalized means), 다시 문화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이 두 가지로 이 사회 체계를 양분한다. 자, 문화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목표와 수단. 이때 문화 목표 (cultural goals) 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회 성원들에게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상이나 가치, 이런 것을 문화 목표라고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성공으로 표시되는 금전, 획득, 돈 벌기, 지위 달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제도화된 수단, 제도화된 수단이라는 것은 이런 문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합법적 경로나 방법을 제도화된 수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면, 성실, 교육, 이런 것들이 제도화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다시 머튼의 아노미 개념, 목표와 수단 간의 불일치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이 생기는 건데, 이것은 이제 아노미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체계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문화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institutionalized means)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다시 사회 체계를 문화 목표 (cultural goals와) 제도화된 수단 (institutionalized means) 이 두 가지로 양분을 했었다. 그러면서 문화 목표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회 성원들에게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상이나 가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현대 사회에서 주로 성공으로 표시되는 금전 획득이나 지위 달성, 이런 것들이 문화 목표가 되고, 제도화된 수단은 이런 문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합법적인 경로나 방법,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근면, 성실, 교육, 이런 것들이 제도화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아노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제도적 수단, 이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그 사회가 인정하는 수단을 통해서는 자신의 문화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아노미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가치와 기회론 (Value Opportunity Theory) 라고도 하고, 구조적 긴장론 (Structural Strain Theory) 라고도 한다. 다시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이 아노미라는 것을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제도적 수단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그 사회가 인정하는 수단을 통해서는 자신의 문화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 아노미라고 했고,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가치와 기회론 (Value Opportunity Theory) 혹은 구조적 긴장론 (Structural Strain Theory) 라고도 부른다. 이 듀리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그 공통점을 보면, 그 사회가 인간의 욕망을 가치와 규범을 통해서 규제한다. 다시 사회가 인간의 욕망을 그 가치와 규범을 통해서 규제한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규제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으며, 인간의 욕구와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 사이의 거리가 크다 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그 공통점이 되겠다. 다시
이 듀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공통점, 사회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을 가치와 규범을 통해서 규제한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 그 규제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인간의 욕구와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 사이의 거리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듀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공통점이 되겠고, 이 차이점을 보면 듀르켐은 이 아노미라는 것을 급격한 사회 변동의 결과라고 보고, 그 현대 사회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간주를 했었지만, 이 머튼은 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서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현상, 그러니까 아노미가 계속 지속된단 말이지. 다시 듀르켐은 아노미라는 것을 급격한 사회 변동의 결과라고 보고 그 현대 사회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간주를 했었지만, 이 머튼은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서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으로 파악을 했었다. 그리고 이 듀르켐은 아노미라는 것을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사회의 능력이 결여된 상황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머튼은 이 사회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길 수 있는 능력을 지나치게 발휘할 때, 다시 그 사회가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길 수 있는 능력을 지나치게 발휘할 때, 그때 아노미가 나타난다고 봤다. 그 다음 이 미시적 관점의 사회 과정 이론 몇 가지를 보면, 일단 차별적 교제 이론,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을 차별적 접촉 이론, 차별적 교섭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이 상호작용 이론이라고도 한다. 상호작용 이론. 이 차별적 교제 이론, 보통은 이제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카고 학파 학자들 중에서 쇼와 맥케이, 쇼라는 학자와 맥케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쇼와 맥케이가 120년에 걸친 미국 시카고의 근린 연구, 이 근린이란 말은 이웃, 가까이 사는 이웃을 뜻하는데, 이 시카고의 근린 연구를 통해서 특정 우범 지역의 경우에 오랜 기간을 거쳐 원래의 거주자들이 다른 인종으로 완전히 대체된 상황 하에서도 과거의 높은 범죄율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었다. 이 쇼와 맥케이는 그 사회 조직의 와해가 전통적인 사회 통제력을 약화시켰을 때 일탈의 일어나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일탈이 사회생활의 한 면으로 차츰 자리 잡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확립되어 버리면, 이러한 전통은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접촉을 통해서 대대로 전수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 이러한 쇼와 맥케이의 해석을 개성한 서덜랜드가 판사인데, 이 차별적 접촉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 일탈이 전달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화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차별적 교제 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차별적 교섭 이론이 되는 것이다.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의 주요 내용은, 이 일탈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회적 규범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한 사회화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이 일탈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회적 규범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한 사회화의 실패가 아니라, 일탈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일탈적 부분 문화를 학습한 결과라고 보는 이론으로, 문화 전달 이론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에 하나다. 다시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이라는 것을
보편적인 사회적 규범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한 사회화의 실패가 아니라 일탈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이들의 일탈적 부분 문화를 학습한 결과라고 보는 이론으로서 문화 전달 이론 중에서 가장 영향력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탈을 촉진시키는 사회 구조적 조건이라는 것보다는 한 인간이 일탈되어 가는 과정,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이니까 한 인간이 일탈되어 가는 과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범죄자의 특성 이거라기보다는 그 개인이 범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 범죄 등의 새로운 범죄 현상 설명에 용이하고, 그리고 범죄라는 것은 하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계층 전반에 걸쳐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준 이론이 바로 서덜런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는 것이다. 다시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은 앞서 얘기한 쇼와 맥케이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일탈이라는 것을 보편적인 사회적 규범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한 사회화의 실패가 아니라 일탈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일탈적 부분 문화를 학습한 결과라고 보는 이론이다. 이때 범죄 행동을 학습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 하나는 범죄 행동의 기법을 배운다라는 의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범죄자에게 독특한 합리화, 핑계, 태도 이런 것들을 습득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두 가지 범죄 행동을 학습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범죄 기법을 배운다는 것, 두 번째는 그 합리화, 핑계, 태도 이런 것들을 습득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뜻한다. 결국 차별적 교제 이론의 입장은 범죄 행위의 사회화를 비범죄 행위의 사회화와 비교해서 좋고 나쁨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단지 또 다른 어떤 사회화, 또 다른 어떤 류의 사회화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 과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친밀한 그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학습 과정이 반드시 친밀한 그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학습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같이 학습을 해도 범죄에 가담하는 데 개인차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은 우연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를 설명할 수가 없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한 비판,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학습 이것을 간과하고 있고, 같이 학습을 해도 범죄에 가담하는 데에서 개인차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또한 우연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 라는 비판이 있다. 다시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 대한 비판, 첫째, 비행 다발 지역 내의 정상소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 차별적 반응을 무시했고, 매스미디어 등에 의한 학습 등의 중거 집단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 매스미디어 등에 의한 학습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단 말이지. 중거 집단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범죄적 성향을 후천적인 것에서만 찾으려 했고 비합법적인 행위의 접촉만 중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격성이나 탐욕 같은 요인이 그 범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했으며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 대한 비판이 되겠다. 다시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 대한 비판. 첫 번째, 비행 다발 지역 내에 정상 소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그러니까 차별적인 반응을 무시하고 매스미디어 등에 의한 학습, 이런 준거 집단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범죄적 성향을 후천적인 것에서만 찾으려 했고 비합법적인 행위의 접촉만 중시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공격성이나 탐욕 같은 요인이 범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무시했고 그리고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 허쉬의 사회 통제이론 혹은 사회 유대이론 Social Control Theory, 컨트롤 대신에 Social Bonding Theory라고도 하는데 이 허쉬의 사회 통제이론의 전제를 보면 일단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그 비행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이다. 그러니까 성악설적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왜 비행을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은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다. 이 사회 통제 이론은 사회 연대 이론, 유대 이론, 결속 이론 이런 말을 쓰는데 개인과 사회 간의 연대가 강할수록 비행 동기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개인과 사회 간의 연대, 유대, 결속 이런 것이 강할수록 그 비행 동기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견해이다. 일탈이라는 것은 관습적 사회와의 결속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탈자들은 자기 통제의 수준이 낮은 개인들이며 그 일탈은 가정과 학교의 부적절한 사회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사회 계급이나 그 가정의 경제적 배경은 그 일탈 행동의 설명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 아니다라고 본다. 사람들이 순응하는 것은 그 규범을 위반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 이웃, 직장, 학교 이런 곳에서 그 체면을 잃게 됨으로써 그 관계의 지장을 초래하게 될 두려움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유형 결속,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사회와 법률 준수에 묶어놓는 그러니까 본딩, 결속, 연대, 결속, 유대 묶어놓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애착, 집착, 몰두, 신념. 다시 애착, attachment, 집착, commitment. 이 집착을 헌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commitment, 때로는 전념이라고도 하고 몰두, involvement, 관여 참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집착과 몰두는 좀 비슷한데 하여튼 몰두, involvement, 그 다음 신념, belief. 이 애착은 attachment, 이것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관심, 심리적, 정서적 관심, 이게 애착, attachment. 그 다음 집착, commitment, 혹은 헌신, 전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규범 준수와 사회적 보상의 관련성. 다시 규범 준수와 사회적 보상의 관련성. 그 다음 몰두, involvement, 자신의 관례적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의 양.
그러니까 참여한단 말이지. 관여하고. 근데 이것을 수용이라고도 하는 수용. 그 다음에 신념, believe. 사회의 지배적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한 정도. 다시. 사람들을 사회와 법률 준수에 묶어놓는 네 가지 유형의 결속이 있는데, 심리적, 정서적 관심에 해당하는 애착, 그리고 규범 준수와 사회적 보상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집착, 그러니까 헌신, 그 다음에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 그러니까 몰두, involvement, 참여, 관여, 그 다음에 사회의 지배적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한 정도, 신념,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을 수용하는 것. 이걸 사회 통제 이론의 이 네 가지 유형의 결속을 애착, 집착, 몰두, 신념으로 보기도 하고, 그 책에 따라서는 애착, 관여, 참여, 신념. 관여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수용을 쓰기도 하는데, 이 관여의 수용은 뭔가에 몰두해가지고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여와도 비슷한데, 그래서 해석이 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애착, 관여, 참여, 신념, 혹은 애착, 수용, 참여, 신념, 혹은 애착, 집착, 몰두, 신념. 다음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이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은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 이 분화적 접촉이론이라고도 하는데,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분화적 접촉이론,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라고도 하는데,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행동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즉 차별적 강화 이론이 되겠다. 이 에이커스는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그 다음에 정의, 여기는 좋다 나쁘다 이런 그 뜻의 정의, 모방, 이 네 가지를 개념으로 해서 비행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정의, 모방, 차차 정모, 에이커스 차차 정모. 이 차별적 접촉은 개인이 위법 행동이나 준법 행동을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는 과정으로서 그 비행의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또래와 접촉을 하면 그 비행 행동의 우호적인 정의를 배우거나 추가하게 되며 그 비행을 강화하게 된다. 라는 것이 차별적 접촉이 된다. 다음 정의는 그 행동에 주어지는 규범적 의미로서 특정 행위에 대해 옳거나 옳지 않다,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을 정의하는 방향 또는 태도를 정의라고 한다. 그리고 차별적 강화는 그 행동 후에 기대되거나 혹은 실제로 일어나는 보상과 벌의 균형을 말하며, 강화, 보상과 벌에 따른 강화,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느냐 저지르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 행동에 따르는 보상과 벌에 달려 있다 라는 것이 차별적 강화가 되겠다. 모방은 다른 사람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모방이라고 한다. 다시, 자,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혹은 차별적 강화이론,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행동적 관점, 그러니까 심리학이 보면 이제 행동주의가 있는데 그 행동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 이제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인데, 여기 네 가지 큰 개념이 차별적 접촉, 노출되는 것, 그리고 정의, 좋다, 나쁘다, 옳다, 옳지 않다 라는 어떤 방향이나 태도, 정의, 그 다음에 차별적 강화, 보상과 벌의 균형, 보상을 주면 더 하게 되고 벌을 내리면 안 하게 되는 차별적 강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방,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정의, 모방. 다음 낙인 이론, 레이블링 티오리. 이 사회적 반응론이라고 하는데 낙인 이론을 이건 역시 이제 사회 과정론적 관점이다. 미시적인 거지. 개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낙인 이론은 1938년 이 탄넨바움의 범죄와 지역사회라는 저서를 시작으로 해서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이후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론이 낙인 이론이 된다. 다시 낙인 이론은 1938년 탄넨바움의 범죄와 지역사회라는 저서를 시작으로 해서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론이다. 비행이라는 것이 사회 통제를 유발한다 라고 보질 않고 이 형사사법기관의 낙인이 차별적 접촉, 차별적 기회, 부정적 자기관념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통제가 범죄를 유발한다 라고 보는 것이 낙인 이론이 된다. 다시 이 비행이라는 것이 사회 통제를 유발하기보다는 형사사법기관의 낙인이 차별적 접촉, 차별적 기회, 부정적 자기관념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통제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라고 보는 것이 낙인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 특색을 보면 이 일탈에 관한 기존 연구에 바탕이 되어 온 일탈의 실제론적 가정을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비행을 하면 사회 통제를 하는 거다 라는 이런 실제론적 가정을 지적을 하면서 등장한 이론이다. 이 일탈이라는 것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 social definition, 이 사회적 정의의 산물이 바로 일탈이다. 다시 일탈이라는 것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즉 특정 행위가 일탈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사회 또는 사회 또는 다른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인 이론을 사회적 반응론, social reaction approach 라고도 부른다. 자, 낙인 이론, 사회적 반응론.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그 어떤 행위도 본원적으로 일탈이 아니다 라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상과 일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전제가 근거 없는 것이다 라고 비판한다. 다시 정상과 일탈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전제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면서 비판을 한다.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규칙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일탈도 없는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사회 구조보다는 사회적 과정에 그리고 사회학의 거시적 차원보다는 미시적 차원에 관심을 둔다. 이에 특정인이 비행자로 낙인 찍히는 과정, 낙인 찍힌 사람이 스스로를 비행자로 자기 규정하는 과정, 그리고 결국 경력 비행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다. 주요한 이제 이론 학자들로 베커, 레머트, 고프만 같은 경우는 연기론 이런 것도 썼는데, 자, 베커의 낙인 이론을 보면 일단은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이라고 하는데, 일탈을 이 사회 집단들은 규칙 위반을 일탈로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그리고 이 규칙을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들을 구괴자로 규정함으로써 일탈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구괴자라고 했는데 foreigner, 다시 사회 집단들은 규칙 위반을 일탈로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그리고 이 규칙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을 구괴자로 규정함으로써 일탈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한다. 자, 백허.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 이 일탈자라고 낙인이 된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일탈자라는 지배적 지위, 마스터 스테이터스를 부여받게 되고, 그에 따라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실제로는 평범한 일상적인 상호작용일지라도 그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 해석하려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심리학에 보면 부정성 효과라는 게 있는데, negativity effect.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가 인상 형성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는 이론이 부정성 효과인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범죄자라 할지라도 평범한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라 할지라도 이 지배적 지위, 마스터 스테이터스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조차도 그와 비슷하게 이제 해석하려 하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베커의 낙인 이론을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 이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거와 구별해야 될 것으로 이제 슈르의 자아관념으로서의 일탈,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 레머트의 낙인 이론. 1차적 일탈에서 2차적 일탈로 발전하는 과정. 다시 1차적 일탈에서 2차적 일탈로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1차적 일탈, primary deviance는 개인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탈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일탈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적 일탈인 거지. 다시 1차적 일탈, primary deviance, 개인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탈로 정의가 되는데, 이러한 일탈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상황적 일탈. 다음으로 2차적 일탈, secondary deviance. 이 2차적 일탈.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생긴 문제들을 방어하고 공격하거나 또는 그러한 문제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일탈 행동이나 사회적 역할들을 말한다. 이 2차적 일탈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며 그리고 심리적 구조와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2차적 일탈.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생긴 문제들을 방어하고 공격하거나 또는 그러한 문제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일탈 행동이나 사회적 역할. 그 다음에 3차적 일탈. 일탈자가 자신의 일탈적 행동을 일탈 행동이 아닌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재낙인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사회의 주류에 의한 일탈의 규정 자체를 거부하고 그 자신의 일탈을 정상화, normalize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일컬어 3차적 일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탈을 했는데 자기 자신은 정상적인 거다 라고 보는 게 3차적 일탈. 자, 레머트. 1차적 일탈에서 2차적 일탈로 발전한 그 과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 3차적 일탈. 그 다음에 연기론을 쓴 고프만의 낙인 이론. 이 고프만은 일상생활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것들과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낙인이라고 했다. 다시. 일상생활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것들과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낙인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인 당위적인 사회적 정체성과 실제로 있는 모습인 실제적인 사회적 정체성 간의 간격이 바로 낙인인 것이다. 다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인 당위적인 사회적 정체성과 실제로 있는 모습인 실제적인 사회적 정체성
이 사이의 간격이 바로 낙인이다. 그 간격 사이에 있는 거죠. 낙인이. 이 낙인 찍힌 사람하고 정상 인간의 연기론적 상호작용에 주목을 한다. 이 낙인이 관객들에게 알려졌거나 또는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가정이 되는 그 드러난 낙인의 경우에는 그 관객이 그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야기하는 긴장을 처리하는 것이 연기에 있어서 근본 문제가 된다. 자, 드러난 낙인의 경우에는 그 긴장을 처리하는 것, 그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야기하는 그 긴장을 처리하는 것이 그 연기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그 차이점이 관객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그 관객들에 의해 파악될 수도 없는 감춰진 낙인, 숨겨진 낙인의 경우에는 그 관객이 그 문제를 알지 못하도록 정보를 관리하는 것, 계속해서 알지 못하게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그 연기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낙인 찍힌 사람과 정상인간의 연기론적 상호작용. 두 가지. 드러난 낙인의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야기하는 긴장을 처리하는 것. 이게 연기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고, 관객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파악될 수도 없는 감춰진 낙인, 숨겨진 낙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알지 못하도록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연기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다. 이 낙인이 찍힌 사람도 자신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기대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낙인을 통해 형성된 일탈자의 행동과 태도는 일탈자의 본래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정상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형성된 사회화의 산물이라고 본다. 다시. 이 낙인을 통해 형성된 일탈자의 행동과 태도는 일탈자의 본래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정상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사회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 다음, 이 아노미론, 그 듀르켐과 머튼의 아노미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이론, 베커, 레머트, 고프만의 낙인이론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한계를 보면, 일단 범죄 또는 일탈 행동을 일종의 의도적이고 계산된 행동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전혀 고려해 넣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것, 일탈 행동이라는 것이 때로는 의도적이고 계산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즉 계획적이고 목적적인 일탈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한계가 되겠다. 그리고 낙인론에 대해서 이 낙인이론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을 얘기한 이 베커에 따르면 이 일탈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른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을 그 일탈자로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일탈이라는 것은 특정 형태의 법이나 다른 근기들의 산물이며 그러한 것들이 적용되고 강조되는 방식의 결과가 일탈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규칙들의 산물만은 아니다. 이 일탈에 대한 규정은 권력 분배의 결과 또는 어떤 행동을 일탈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의 결과. 다시, 일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규칙들만의 산물은 아니다. 일탈에 대한 규정은 권력 분배의 결과 또는 어떤 행동을 일탈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즉, 범죄라는 것은 형법의 제정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베커의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이라고 본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만 일탈이 아니라 권력 분배의 결과 또는 어떤 행동을 일탈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일탈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레머트의 경우 이 일탈이라는 것을 1차적 일탈, 상황적 일탈과
2차적 일탈, 이 두 가지로 구별해서 설명하는데 1차적 일탈이라는 것은 규칙을 어긴 최초 행위인데 그것이 발각되지를 않아서 낙인이 찍히지 않는 상태의 행위이다. 근데 2차적 일탈은 사회적 낙인이 찍힌 뒤에 그 자기 행위가 일탈임을 깨닫게 되고 그에 따라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일탈. 우리 2차적 일탈이다. 그래서 낙인을 찍는 행위는 일탈자가 2차적 일탈을 하도록, 즉 사회적 규범을 지속적으로 어기게 하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낙인을 찍는 행위가 일탈자가 2차적 일탈을 하도록, 즉 사회적 규범을 지속적으로 어기게 하는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이 이론은 일탈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낙인 이론이라는 것을 일명 사회적 반응론, Social Reaction Approach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이 낙인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 낙인 행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낙인이라는 것을 신중히 해서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는 정책, 그리고 수감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하고 수감된 경우에도 선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추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본다. 다음 낙인론에 대한 비판. 근데 이 낙인론은 사회적 낙인의 수락을 불가피하다라고 본다. 자, 사회적 낙인의 수락을 불가피하다라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사회적 낙인을 수락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일탈 행위를 스스로 선택해서 하거나 혹은 이 일탈 행위에 몰입되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 낙인 이론은 왜 1차적 탈선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지를 못한다. 네 번째로, 이 낙인이 일탈적 행위를 막는 제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낙인론에서는 낙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일탈적 행위를 부추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탈적 행위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피지배층에 대한 동정적 시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낙인 이론이다. 그래서 낙인 이론에 대한 비판 5가지예요. 자, 이 낙인 이론은 사회적 낙인의 수락을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사회적 낙인을 수락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일탈 행위를 스스로 선택해서 하거나 혹은 그 일탈 행위에 몰입되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하지는 못한다. 세 번째, 왜 1차적 탈선을 일으키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네 번째, 낙인이라는 것이 일탈적 행위를 막는 제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다섯 번째, 피지배층에 대한 동정적 시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것이 낙인론에 대한 비판이 되겠다.